요즘 저는 민주당 쪽의 내로남불을 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뭐 어이가 없다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국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죠. 정경심 교수 어떻습니까?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가 완벽하게 지금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뭐 사과를 한다라는 건 기대하지도 않죠. 뭐 조국인데 뭐 누구한테 뭐 사과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사과는 기대하지 않죠. 최소한 그래도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렇게나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면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완전히 그냥 조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북콘서트 요거 지금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조국의 딸, 뭐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조민 씨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자기 뭐 SNS에다가 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중공인 뭐 이렇게 써놨길래 나는 처음에 무슨 뭐 중공을 한다라는 것인지 뭘 중공을 한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인에다가 준자를 붙인더라고요. 이 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뭐 조민 씨가 중공인이 됐거나 공인이 됐거나 나 살다 살다가 중공인이란 말 처음 들어봤는데 뭐 어쨌거나 중공인이 됐거나 공인이 됐거나 뭐든지 간에 공짜라도 붙일 만한 그런 사람이냐고요. 자기가 뭔데 도대체. 조민 씨는 그냥 조국의 딸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죠. 범죄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왜?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를 왜 저질렀는데요? 뭐 자기가 대학 가려고 저질렀습니까? 조민 씨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저질러 가지고 지금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경심 교수가 됐거나 조민 씨가 됐거나 똑같은 범죄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가 자기를 무슨 뭐 중공인이다 뭐다 공인이다 뭐다 이렇게나마 설치고 댕기니까 앞으로 뭐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은 좋겠어요. 뭐 공인이라고 하면서 토크 콘서트 열고 뭐 책 팔아먹고 뭐 이렇게 살면 될 테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을 지금 조국과 조민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조국뿐만이겠습니까? 뭐 약간 우리가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재명이 보고 있으면 이건 뭐 더 뭐 참담한 수준이죠. 이재명이 됐거나 뭐 이재명 밑에는 똘마니들이 됐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저쪽에서 난리를 쳤었습니까? 정순신 변호사의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냐고요.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이재명 쪽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데 24시간 365일이 만우절인 그런 사람인 것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숨을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범죄의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비단 이재명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정진상, 김용 이런 똘마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간들을 변호하는 변호인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준을 보여주더라고요. 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정진상 변호인 측에서 정진상을 변호한답시고 내놓았던 그 변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남시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뭐 뇌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냐? 구조적으로 뇌물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정진상 변호인의 재판에 나와가지고 했던 재판 변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랬더니만 싹 그냥 이번에 변호인이 입장을 바꿔버리더라고요. 7일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진상 측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CCTV가 다 작동을 한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법에 따라 음성 녹음은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들은 맞기는 맞지만 녹음 기능을 꺼놨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촬영은 되기는 된다. 이게 지금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변호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확인해 보니까 법에 따라 녹음은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변호인이.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다라고 치자고 요즘 뭐 일반인들도 소리가 녹음이 되는 시스템은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을 법한데 뭐 어쨌거나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다라고 한데 변호인이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제가 보니까 정진상이가 됐거나 이런 잡스러운 것들을 변호하면서 잡스러운 말들을 내뱉고 있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속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문제가 CCTV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검찰에 강남의 룸 마담이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를 마담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잘 뭐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마담이 이제 뭐라고 하냐? 안경순 오빠, 그게 이제 정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경순 오빠와 같은 비슷한 인상차기를 가진 분이 가게에 몇 번 오셨던 것 같대요. 그리고 안경 안 쓰신 오빠, 여기 또 누굽니까? 김용입니다. 김용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대요. 뭐 뻔한 거겠죠. 누가 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나 마담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마담이 와가지고 정진상이랑 김용의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은 마담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현혹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술수를 걸어가지고 저렇게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빼박 증거가 또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보니까 2013년도 9월 달입니다. 마담이 뭐 주대 얼마, 아가씨 100만 원, 아가씨 2 60만 원, 뭐 아가씨 엄청 많네. 아가씨 3가 또 60만 원, 연주 밴드 뭐 이래가지고 금액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나무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성남 실세가 맞냐 이겁니다. 마담이 정확하게 시장 측근들이 확실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카카오톡의 내용만 보더라도 저렇게 나무기 마담이랑 카톡을 주고받을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장동의 문제가 다 드러나가지고 내가 뭔가 허위 진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담과 입을 맞춰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카톡을 남겨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지금 카톡의 내용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이 성남시장에 그 어떤 실세가 맞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맞다라고 마담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나 구체적인 거는 이거는 허위 진술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허위 카톡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나무의 카톡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무기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가씨 일은 2차비 포함 이렇게 물어보죠. 2차비가 포함이 돼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차를 갖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마담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차를 보내준 게 내가 아니고 식사하러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술집에서 뭐 백반집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1차에서 고생하셨으니까 달리시느라 고생했으니까 2차는 제가 뭐 우거지탕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우거지탕 맞나요? 뭐죠? 뭐 감자탕 이런 거 준비해 놨습니다. 가서 식사하십시오. 2차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마담이 혹시나 이게 카톡 같은 것이 증거처럼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알선을 해줬다 이런 게 될까봐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그래가지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한두 번이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 뭐 강남에서 이랬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뭐 나와바리라고 해야 될까요? 성남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성남의 유흥주점 업주 B씨가 작년 11월 달에 가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진술서를 3장 가까이나 냈습니다. 진술에 보니까 뭐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 김만배랑 같이 함께 방문했다. 이런 내용도 진술서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유동규가 같이 오지 않을 때는 김용이가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대요? 야, 술값을 그냥 동규한테 받아라. 이렇게 이거 그냥 갚버렸다라는 겁니다. 다 지금 이렇게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그 강남의 그 마담이 됐거나 이 성남시에 있다라고 하는 유흥주점 업주가 됐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진상과 김용에 대해 가지고 오지도 않은 사람을 오다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고 이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김용과 정진상이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그렇게나 뻔뻔하게 얘기를 해왔던 인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 사람들만큼은 이건 뭐 힘든 수준을 넘어가지고 표창장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진짜 극한 직업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똘마니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들. 야, 진짜 이 사람들만큼 힘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하면서 아마 끊임없이 자괴감도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 꽤나 좀 했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웬만한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꽤나 이제 왕년에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정관 이유 같은 것도 생각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나 다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이 됐거나 이건 뭐 김만배가 됐거나 무슨 뭐 정진상이가 됐거나 김용이 됐거나 이런 잡범들을 지금 내가 변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괴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변호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만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뭐 다양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뭐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솔직히 누가 보는 게 아니라 빼박 아닙니까? 증거가 됐거나 녹취가 됐거나 노트가 됐거나 정황 증거가 됐거나 모든 것들이 빼박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잡범들을 변호를 할까? 자괴감 플러스 어떤 거 노동적인 힘까지 뭐를 생각해 보든지 간에 야 진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무슨 뭐 표창장이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왜 그 이재명을 변호하러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이 했던 얘기가 아니, 사진을 봐봐라. 김문기 씨랑 이재명 두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고 있지 않냐. 이거야말로 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둘 사이에 친분이 있다라는 걸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뭐 이래버리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야, 진짜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뭐 그 김문기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금 사건들을 대처하는 변호인들의 자세가 그런 자세예요.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이제 정진상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 정진상 씨도 있었고 유동규 씨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논란이 된 게 CCTV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측에서 주장했던 게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만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째 일단 2억 4천만 원 가까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그리고 또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에 일부 그게 이제 428억 가까이나 됩니다. 요거를 받을 거라고 약정을 또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거. 그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을 할 때 뭐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증거를 어떻게 없애라 그리고 이제 뭐 휴대전화를 버려라 뭐 이랬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외부적인 그런 거를 가했다는 거. 부패방지법 혐의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총 5가지 정도의 범죄 혐의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뭐 다른 것도 뭐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박이었습니다만 제일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유동규 씨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를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3년도 설과 추석 당시 그리고 2014년도 설 무렵에 3천만 원을 받았다. 요거부터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하겠다. 뭐 다부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반박하는지를 보니까 애당초 성남시청 사무실, 정진상의 사무실이겠죠. 거기는 구조적으로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뭐 소리까지 지금 막 녹음이 되고 있고 CCTV로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진상한테 유동규 씨가 뇌물을 줬다. 이거는 이제 비상식적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이 보도가 언제 나왔냐? 한창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되면서 대장동에 대한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던 고쯤, 그러니까 2021년도 9월 달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표적인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있죠. 정성호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성호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 자기가 2010년도쯤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010년도쯤에 친한 사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실까지 찾아가가지고 사법연수원때 우리가 겪었던 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형, 나하고 얘기할 때는 말 조심해 라고 하면서 천장을 가리켰대요. 그 천장을 보니까 이제 CCTV가 설치가 돼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뭐냐?
많은 개발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를 두고 가려고 해서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성화 그렇게 이재명을 비호했지만 지금의 정성은 어떻습니까? 뭐 보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완전히 나가리가 갈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뭐 반박은커녕 제대로 지금 보도도 안 될 정도로 뭐 활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이미 정성호가 얼마나 이재명이랑 딱 뻔히 보이는 수 아닙니까? 정성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뭔가 하면 좋을지 뭐 코치해주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CCTV까지 설치하는 양반이 이재명인데 설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겠냐라는 식의 선동을 그 이제 개딸들을 상대로 선동을 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2021년도에 나왔던 얘기를 이번에 2023년도 3월달 재판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변호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정진상의 사무실 방 자체가 별도의 방도 아니고 열려있는 공간이래요. 그리고 정진상 바로 책상 위에 CCTV가 응접실 안이 보이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뇌물을 줄 수가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요게 이제 변호인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검찰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진상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진상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다 탄핵이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쓸모가 없는 내용이라고 이미 구속이 될 당시에 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의 구속까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CCTV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미 구속적부심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재판관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라고 그냥 무시를 했던 거죠. 왜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냐? 검찰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 CCTV. 그렇게 2021년도부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지금의 변호인까지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 CCTV가 한마디로 뭐다?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귀가 찬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변호인이 야 그게 가짜인지 검찰들이 검사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막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딱 재판이 끝나고 그 자리에 이제 유동규 씨도 있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가 그 변호인의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딱 재판 끝나고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그 CCTV들 그거 다 가짜다. 정진상 본인이 자기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다 가짜로 설치가 된 것이라고 이미 자기한테 얘기해 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거다? 다음 재판에서도 다 나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도 이번 이제 재판을 맡은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게 야, 이거 진짜 가짜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은 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유동규 씨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검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재판에 가가지고 변호인을 상대로 그 CCTV가 가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당연히 가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진짜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정진 씨가 구속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봐봐라. 눈을 안 마주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두 사람이 친분이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정진상에 대해 가지고 가짜 CCTV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것 봐봐라. 가짜 CCTV가 있으니까 뇌물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인 거죠.